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추진 단장 조미숙입니다. 지금부터 약자 동행 지수 첫 번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약자 동행 지수 평가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 앞서서 서울시 약자 동행 지수의 개발 배경과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약자동행 지수의 개발 배경과 평가 목적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급변하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약자의 범위는 확대되고 복지 사각지대 또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상위 20%의 연봉은 하위 20% 연봉의 15배에 달하고 또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도 심화되고 있으며 정보 취약계층, 고립 청년 등이 새로운 약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약자의 범위를 전통적 약자의 개념보다 좀 넓게 보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분들을 보호하고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약자 동행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정 분석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지속 가능한 포용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지표를 가지고 23년도 약자 동행 정책 성과를 측정 분석하여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번째로 약자 동행 지수를 산출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영역별로 개별 지표 단위의 세부 사업 성과와 외부 요인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3월부터는 약자 동행 지수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학계 전문가, 현장 관계자를 비롯해서 시민 참여 옴부즈만 등 서울시 정책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시민 총 100명을 외부 평가단으로 위촉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수 측정과 함께 객관적인 성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부 평가단은 영역별 지표의 중요도, 달성도, 장애 요인 극복 정도 등을 평가했고 주요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또 우수 사례도 함께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달 초에 지표별로 측정된 결과를 종합하여 23년도 6대 영역별 지수와 종합지수인 약자 동행 지수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수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약자 동행 지수는 111입니다. 기준년 대비해서 11%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약자 동행 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두고 산출을 하게 됩니다. 영역별로 보시면 생계돌봄 지수 100.8, 주거지수 125.1, 의료건강지수 120.1, 교육문화지수 98.4, 안전지수 124.9, 사회통합지수 97.9입니다. 총 32개 지표가 상승을 했고요. 그중 10개 지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역별로는 생계, 주거, 건강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 그리고 고독사, 고립운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대응과 관련한 안전 영역의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문화적 향유, 사회연대 등 시민 인식, 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과 관련된 그 영역의 지수는 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락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별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승된 지표들도 체감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을 모색하는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수의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된 23년도 지수와 지표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 시민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기별로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약자 동행 지수의 평가 결과는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을 하고 예산을 배정할 때 적극 반영하게 되고요. 지표 진단 결과와 대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서 정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2024년도 제1차 추경안에서는
약자 동행 지수 등을 고려해서 약자 동행 사업에 총 2,487억 원을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회 변화에 맞춰 기본적인 생활 영역에서의 지원 사업들뿐만 아니라 시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정 전반에서 종합적인 성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연구원 윤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영역별 주요 분석 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자 동행 지수는 6대 영역별 지수와 10대 중점 과제 그리고 50개 세부 지표로 나눠져 있습니다. 10대 중점 과제는 6대 종합 영역별 지수에서 1개나 2개 정도로 포함이 돼 있고 50개 세부 지표는 영역별로 12개에서 8개까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자 동행 지수 산출 방법입니다. 먼저 2022년도를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데이터 보정을 2023년도에 나온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외사법을 적용해서 마지막 실질값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별 표준화 작업을 거친 다음에 영역별 지수 산출을 산술 평균으로 지수를 산출한 다음에 총 50개 지표를 표준화 값의 산출 평균을 종합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3-5에 있는 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관계로 49개 지표를 산술 평균을 구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생계 돌봄은 총 2가지 대표 과제가 있고 취약계층 자립지원으로 생계 사다리 복원이 첫 번째 과제인데 여기서는 안심소득 지원가구 일에 대한 만족도하고 그리고 저소득 위기 가구 지원율이 가장 눈에 띄게 설명할 수 있는 지수입니다. 먼저 안심소득 지원가구 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은 현재 빈곤과 소득 격차 문제가 지속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시급한데 1분위와 5분위 소득 간의 9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고 상대적 빈곤율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은 미래복지제도의 모델로 안심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중위소득 50%까지 지원하던 것을 85%까지 확대하고 그거에 따른 추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공공부조 사각지대 축소와 근로 유인 효과를 가져오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재화 서비스 소비가 증가되거나 정신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소상공인 발굴 지원 규모와 관련돼서는 코로나 이후 국내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 대출 부실 확대와 지역 상권 활력이 저하되면서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위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위기 징후 소상공인 선제 발굴 지원 정책을 도입하여서 발굴된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영 개선 또는 사업 정리 기업으로 구분해서 맞춤형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경영 개선 지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은 4.2% 정도 개선됐고 신용도는 약 5.6%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지원율 같은 경우는 복지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행복이음을 통한 위기가구 사전 발굴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는데 2022년도에 34종 그리고 2021년도 하반기에 39종 그리고 작년에 44종이고 올해 초에 45종까지 늘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위기가구 선별 N수가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발굴조사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지원자 수는 감소되는 그런 문제로 지원율은 하락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질문 시간 때 다시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그 행복이음에서 나오고 있는 건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N수가 급격히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지표는 좀 하락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로 회복력 제고인데 주로 눈에 띄는 거는 모든 지표가 다 상승했지만은 영아기 틈새 돌봄 제공률과 그리고
그리고 가족 돌봄 청년 복지 서비스 연계 규모가 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영유아기 틈새 돌봄 제공률 같은 경우는 저출생 위기로 심각하지만은 합계 출산율도 낮아지지만은 맞벌이 가구와 비중이 늘어나면서 공적 돌봄이 좀 더 경력 단절 여성이나 고용성 불이익을 위해서 연장형 보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전체 어린이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 제공 어린이집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 청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한 찾아낸 복지 대상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분들은 삶의 전반적인 어려운 측면을 갖고 있는데 특히 생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은 전국 최초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전담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약 운영 기간 9개월간의 상담은 623건, 정보 제공은 약 2,765건을 지원하였고 그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전담 기구 재이용 의사는 80.4점 그리고 추천 의향이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결을 보면은 돌봄과 관련한 지표 개선이 두드러지고 특히 기타 연장 보육 확대와 가족 돌봄 청년 등 선제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하기 위한 노력한 부분이 돋보이고 특히 이제 안심소득의 경우는 근로유인과 함께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거 분야입니다. 주거 분야는 주거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 한 개의 과제를 가지고 있고 전체 지표가 다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은 서울은 취약 거처 거주 가구 비율이 전국보다 좀 높은 9.3%가 되고 특히 지하나 반지하 옥탑방 같은 거주 가구 비율이 수도권이 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취약계층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65.6% 증가해서 가장 큰 폭으로 개선이 됐는데 특히 자치구별로 주거 안심 종합센터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2020년까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했었는데 23년부터는 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하면서 대상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 규모 같은 경우도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이 좀 부족한데 희망 집수리라든지 저소득 주거 편의 관련된 사업들의 대상자가 수가 대폭 늘어났지만은 안심 집수리 지원 가구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좀 감소했는데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가 좀 복잡하고 자부담 문제 때문에 감소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표의 경우는 모든 지표가 상승했는데 그리고 전 영역에서 가장 높은 개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 상향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은 그 찾아가는 그 절차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활 민착형 행정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좀 더 신속성과 편의성을 증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건강입니다. 의료 건강은 첫 번째 과제는 소외계층 건강격차 완화인데 주로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규모와 치매 환자 사례 관리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서비스 지원 규모는 독거노인이 아니라 1인 가구가 노인 상관없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노인이 전체 그 일반 노인에 비해서 건강 관련된 관리가 좀 어려운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인 가구의 가장 큰 고충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에 대한 이용 실적도 67.5% 증가했고 돌봄 SOS도 지원하고 있는 동행 지원 서비스도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도 만족도는 92.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회복 촉진 같은 경우는 자살 고위험군 관리율과 그리고 이제 이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등록 관리율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대와 30대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자살로 보여지고 우울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영유아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 아이발달 지원센터를 23년도에 개소해서 약 4,510명을 발달 검사를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 마음건강 지원 규모를 확대해서 자아 존중감이나 회복 탄력성, 삶의 만족도 같은 긍정 지표는 상승하였고 우울, 불안, 스트레스 같은 부정 지표는 하락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영역은 모든 지표가 골고루 향상된 걸로 보여지고 특히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골고루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인구 변화에 따른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적극적 정책 개입을 통해서 지수가 주요 상승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분야에서는 교육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 확대와 관련된 지표는 총 5개인데 모두 상승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와 지금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역량 수준 등은 상승한 걸로 눈에 띄게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의 학습 역량 수준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가구 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녀의 대학 진학률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런을 통해서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 격차 해소를 노력한 결과 그와 관련된 학교 성적이나 학교 수업 이해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교육 소외계층의 경우는 경계선 지능인하고 시청각 장애인 그리고 발달 장애인이나 그리고 다문화 가족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데 경계선 지능인 같은 경우는 약 88.6%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는 교육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는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15개의 장애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일단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촘촘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2022년 6월에 개관을 했고 올해 재위탁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국 유일의 시청각 학습지원센터인 헬렌 켈러 학습지원센터를 작년 7월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 수준인데 보통 디지털 취약계층은 활용과 역량 부분이 취약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0.7%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나오고 있는 지표이긴 한데 취약계층을 장애인, 노인, 그리고 저소득층, 그리고 농어촌 지역 이렇게 4가지 집단으로 나눠서 봤을 때 노인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디지털 배움터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11개 자치구에서 스마트 경로당 아니면 디지털 동행 플라자를 통해서 이런 교육 욕구를 좀 더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지원 확대로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에 대한 지표들은 전부 다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제 경제적 수준이나 연령 등에 따라서 문화활동 경험에 큰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노인 문화 활동은 소폭 증가했지만은 장애인은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 이제 문화 활동의 하락 요인이 이제 인프라나 프로그램 부족, 활동 보조인 부족, 내용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장애인을 위한 지속력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과 운영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에서의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도 낮아졌는데 이것은 공연 수는 증가했지만은 코로나 이후로 전체 공연 수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지표는 하락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시 자치구 배리어프리 공연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충하는 인프라 확충하고 민간 협력 체계 구축,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리어프리 공연 같은 경우는 수어 통역이라든지 자막 제공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추진하는 단체들이 지속하기에는 좀 영세할 경우는 지속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결은 이제 서울런이나 경계성 지능인 교육센터 헬렌 켈러 같은
전국 최초 유일의 교육기관 설립이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격차 해소에 일조를 하고 있고, 문화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폭넓은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프라 확충과 지속력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 운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안전지수는 124.9로 나오는데, 안전 취약계층 지원과 선제 대응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규모와 고립운동 발굴 청년 지원 규모가 늘어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독사 모니터링 규모 같은 경우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그리고 이웃 간 교류 감소, 가족 돌봄 기능 약화로 고독사 위험이 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다인 가구에 비해서 2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이 좀 좁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관계는 급격히 축소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은 전국 최초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서울복지재단 내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스마트 플러그나 AI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사업이 약 8,031만 가구 정도 증가했고, 그리고 고독사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1분기부터 돌봄단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개선해서 9개월 정도 지속된 돌봄단 사업을 12개월로 늘린 성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고립운둔 청년 발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22년 지자체 최초로 고립운둔 청년의 실태 조사를 진행해서 정책 방향을 도출했고, 그와 관련해서 약 23년도에 본격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약 1,199명을 발굴해서 557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사업을 통해서 고립감과 우울 증세가 호전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해서는 전체 지수가 다 상승한 걸로 되는데, 밑에 맨 오른쪽에 있는 교통약자 보행사고 발생 비율은 감소한 걸로 역점수로 저희가 봐서 이거는 감소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규모는 장애인의 외출 시 주된 교통수단이 버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을 시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8월 이후에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버스 요금 지원에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비율인데, 코로나 이후로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는데, 어린이 수가 감소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몰라도 감소하고 있고, 노인은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과 대비하면 6% 정도 낮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대응책을 고려할 필요는 있고, 서울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교통약자를 모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만 있는데 노인,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 보호구역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결은 전통적 취약계층의 사후적 안전보호뿐만 아니라 고립운둔 청년 발굴, 고독사 위험 가구 모니터링 같은 예방 차원의 보호를 위한 선도적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도입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통합에서는 시민 동행을 위한 통한 사회 결속 강화인데,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 소속감과 정보 취약계층을 공유한 정보 접근성 외에는 다 하락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통합 영역은 팬데믹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회복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사회적 신뢰 같은 것이 떨어지고 있고 시민들의 자원봉사나 기부 참여율이 서울은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약자 동행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캠페인이나 교육 등 다각도로 시민이 참여해서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결은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양극화 심화에 따라서 사회통합 의식이 약화되고 약자에 대한 인식 및 연대의식이 감소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거를 위해서 공공기관, 시민 모두가 동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를 위해서 각 분야의 노력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자 동행 지수는 시민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의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평가 수단이자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민선 8기의 핵심 시정 가치가 약자와의 동행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업들을 분류를 하고 그 약자 동행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예산을 배정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추경안을 편성하면서도 여전히 이제 약자 동행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 각 시정의 각 분야별로 약자 동행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뭐 예산을 배정 안 하고 지수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제 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수가 상승을 해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수요는 있어서 계속해서 예산의 편성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힘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